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연쌤입니다. 우리 또 오늘 이렇게 3주차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어느덧 마라톤이 반을 넘어왔네요. 그래서 새로운 주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지쳤더라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열심히 또 힘을 내서 달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경제 지문으로 한번 또 갖고 와 봤습니다. 우리 경제 지문은 또 오랜만에 다루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지문도 재밌게 읽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조세는 국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 주체인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돈이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를 강제로 부과하다 보니 경제 주체의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적인 순손실을 초래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공평하지 못해서 불만을 야기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얘들아,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경제 주체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돈을 쓰는 사람들인데 조세라는 건 쉽게 말하면 세금이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우리의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 쓰기가 부담스럽고 돈 쓰기가 싫어지겠지, 얘들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것을 초래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세를 부과할 때도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고려를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와 같은 국민들이 최대한 부담 없이 어떤 경제적인 순손실도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건이 좀 있는데요. 그 조건이 바로 효율성과 공평성을 고려하는 거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또 엄청난 팁을 또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이렇게 독서 지문을 읽을 때 A 혹은 B라는 개념이 나열되잖아요. 그러면 이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을 우리가 범주화를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범주화라는 건 뭐냐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눠지는 대립되는 이 관념을 잡아두는 겁니다. 독서에서는요. A라는 개념이 있고 B라는 개념이 있어 라고 나열이 된다면 사실은 그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의 차이점을 알아달라라는 말인 거거든요. 우리 문학 시간에도 이런 말을 많이 할 겁니다. 문학 수업에서 혹은 시에서 만약에 시어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그건 공통적인 것들을 묶어가지고 나열하고 있는 반면에 독서의 경우에는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A와 B를 뭐 해줘야 된다? 비교해줘야 되는구나. 내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저 두 개를 범주화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지문의 포인트는 범주화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혹시 범주화라는 개념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까 봐 선생님이 쉽게 이야기를 해주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범주라는 건 같은 카테고리끼리 혹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을 범주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범주화를 할 때는 늘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상위 범주가 직업이라면 그 직업이라는 상위 범주 아래에 뭐가 있을 겁니까? 한번 같이 적어볼게요. 만약에 직업이라는 상위 범주가 있다라고 하면 이 직업이라는 상위 범주 아래 어떤 하위 범주가 범주화될 수 있는 거냐? 바로 의사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선생님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직업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의사와 선생님을 나눈 겁니다. 범주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사도 어떤 의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의사도요. 어떤 피부과 의사가 있을 수 있고요. 외과 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다시 의사라는 것을 기준으로 피부과 의사 선생님과 외과 의사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도요. 선생님과 같은 국어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요. 수학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요. 영어 선생님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상위 범주 아래에 또다시 국어쌤, 수학쌤, 영어쌤이라고 하위 범주가 존재하면서 범주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을 범주화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독서 지문에서 독해할 때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세를 부과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점이라는 상위 범주 안에 크게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눴냐면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으로 우리가 범주화를 했습니다. 조세의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면 상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순간 선생님이 만약에 아이패드를 살 거야. 근데 그 아이패드의 가격이 원래는 10만 원인데 거기다가 소비세로 10,000원을 더 부과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10,000원은 궁극적으로 나라에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파는 사람 판매자 입장에서 이득도 없고 소비하는 그걸 구매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도 이득이 없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 소비세가 점점 커져서 10만 원짜리 아이패드를 살 때 10,000원이 아니라 5만 원을 부과하라고 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비싸 소비세가 하면서 구매하기 싫어져. 그럼 당연히 이것은 판매하고 1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에게도 손해가 끼치는 거다 보니까 구매자와 판매자 둘 다에게 그 피해가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면 우리 둘 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거지, 얘들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어떤 편익이 줄어드는 거,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런 걸 이제 경제적인 순손실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이런 조세로 인해서 경제적 순손실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는 것도 싫고 파는 것도 싫어져. 그치? 이렇게 경기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제적인 순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조세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게 바로 조세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이었고, 실제로 이 지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조세의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는 딱 이 문단에서만 등장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조세의 공평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세의 공평성이라는 건 뭐냐면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거야.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하나는 편익 원칙이고 하나는 능력 원칙이야. 이것 또한 조세의 공평성이라는 상위 범주 아래의 하위 범주로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 있는 거야. 그러면 편익 원칙은 뭐랑 관련된 거인가 봤더니 바로 도로나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돼? 우리가 국가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너네 도로 사용하는 거, 너네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 거, 너네 공원에 벤치 설치해 놓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 궁극적으로 너네 편익을 위해서인 거니까 어쨌거나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내야지. 그런 거에 대한 돈을 내야지. 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국가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맞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조세에 대한 저항이 준다라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이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납세자, 우리와 같이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저항이 크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한 명 한 명이 도로를 얼만큼 쓰고 있는지, 가로등을 얼만큼 쓰고 있는지 이런 어떤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또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 편익 수혜자가 달라질 수도 있어. 나는 예를 들면은 뭐 공공재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인데 공공재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과 똑같이 부담을 한다면 그때는 누군가가 어떤 조세를 많이 부담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누군가는 수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궁극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능력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한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원칙으로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덜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덜 낸다라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이 능력 원칙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또다시 우리가 하위 범주를 만들 수 있거든, 얘들아. 하나가 수직적인 공평이고 하나는 수평적인 공평인데, 수직적 공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상하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방금 전에 쌤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쉽게 말하면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덜 내자, 이게 바로 수직적인 공평과 관련된 능력 원칙이야. 그래서 얘는 당연한 거지만 같은 세율을 즉 비례세나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시행하기도 한다라는 거지. 비례에 따라서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내는 어떤 비례세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럼 수평적인 공평은 뭐냐면 소득이나 재산이 같을 경우에는 당연한 거지만 세금도 같게 부담한다라는 거야. 나도 1,000만 원 벌고 너도 1,000만 원 벌면 우리 똑같이 세금을 10만 원, 10만 원씩 내야지. 하지만 여기서도 수치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달라서 내는 세금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나는 1,000만 원을 벌지만 그냥 1인 가족이야. 나는 결혼도 안 했고 그냥 혼자 나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인데 누군가는 1,000만 원을 버는데 가장이야. 그래서 부양해야 하는 아내도 있고 부양해야 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머니도 계시고 부양해야 하는 자식들도 있는 상황이야. 그럼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부담하는 부담금이 훨씬 더 큰 상황인 거잖아. 나보다 항상 쓰는 생활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인 거잖아. 그러면 이럴 때는 나는 10만 원 내더라도 그 사람은 5만 원만 낼 수 있게
어떤 공제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의 조세 부담 능력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하는 거고, 이런 것 또한 궁극적으로는 공평성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뭐 내 입장에서 예를 들면 똑같이 1,000만 원 버는데 왜 그래?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능력과 그 사람이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비교를 했을 때는 내가 조금 더 많이 내는 게 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렇게 공제제도를 사용하는 것 또한 궁극적으로는 다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문의 내용은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게, 예를 들면 이런 경제 지문에 관련된 용어들 있잖아요. 조세라던가 혹은 납세자라던가 편익이라던가 혹은 경제적인 순손실이라던가, 이런 용어들이 아직은 낯선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용어들은요, 경제 지문에 정말 많이 나오는, 항상 등장하는 빈출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통해서 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배경 지식이, 이런 용어 하나하나에, 경제 관련된 개념 하나하나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또 다른 경제 지문을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수월하게 지문이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용어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글의 구조가 너무나 명확했던 지문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왔는데, 조세를 부과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조건이라는 최상위 범주가 있고, 그 아래 하위 범주로 우리는 경제적인 순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세의 효율성을 고려해줘야 되고,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세의 공평성을 고려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조세의 공평성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을 따를 건데, 편익 원칙이 뭐였어? 공공재를 사용하면서 내는 세금. 능력 원칙이라는 건 그 사람의 어떤 소득에 관련돼서 내는 거. 근데 이 능력 원칙도 또다시 범주화하면서 수직적 공평이랑 수평적 공평으로 나눌 수 있었지? 수직적 공평이라는 건 뭐야? 더 많이 내는 사람,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 적게 버는 사람이 적게 내. 라는 거였고, 수평적인 공평은 같은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떤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감면이 되고 공제가 되는 어떤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었고,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설명에 대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뭐 골라줄 수 있었습니까? 바로 2번. 대상을 기준에 따라서, 그쵸? 우리가 어떤 식으로 범주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특성을 얘기해주고 있었고요. 2번, 기역은요, 조세의 효율성이었고요. 니은은 조세의 공평성이었죠. 일단 기역은 조세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되는 거 맞지? 경제적인 순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니까. 그리고 니은은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평한 것을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납세자의 저항을 줄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기역은 니은과 달리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얘들아, 소득 재분배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능력 원칙이 바로 원칙으로 조세를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바로 기역은 니은과 달리가 아니라 니은은 기역과 달리라고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니은은 기역과 달리 당연한 거지만 형평성을 실현하는 거였고, 기역과 니은은 우리 맨 위에 최상위 범주가 뭐였었지? 모두 조세를 부과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건이라는 거 같이 잡았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3번 한번 볼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선생님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한 학생을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을 한번 골라볼 건데, 일단 우리 A와 B부터 한번 먼저 보자면 A와 B는요, 둘 다 소득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율도 똑같이 적용됐어. 이건 뭐랑 관련된 거야? 바로 수평적 공평이랑 관련됐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얘들아. 하지만 A는 공제 항목이 없어. 근데 B는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2인이나 되다 보니까 공제액, 즉 감면해준 금액, 더 쉽게 얘기하면 깎아준 거야. 깎아주는 금액이 있고 납부해야 되는 돈도 A보다는 적어. 이것 또한 우리 아까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어? 공제제도라고 해서 이것 또한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이야기했었지, 얘들아. 근데 지금 기억 보면 뭐라고 되어 있지? A와 달리 B에게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평성이 약화된다? 아니요. 이것도 수평적인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기 때문에 약화된다라는 표현은 틀린 겁니다. 수지는
B가 A와 달리 부양 가족 공제를 받은 것은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한 거 맞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우리가 동그라미 쳐줄 수 있었고 B와 C의 납부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얘들아 B는 지금 납부액 차이가 있는 이유는 당연히 C가 더 많이 벌기 때문 아니야? 그럼 얘는 우리 뭐랑 관련된 거였어? 아까 전에 위에서 얘기했었던 능력 원칙 중에 수직적 공평이랑 관련된 거지 편익 원칙이 아니었잖아. 편익 원칙은 공공재랑 관련된 거였었잖아 얘들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거고요. B의 세율이 5%고요. C의 세율이 10%인 것은 마찬가지 C가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세율이 더 큰 거지 얘들아. 비례로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공평성 중에서도 우리 수직 적 공평과 관련된 거라 리을은 동그라미 이렇게 쳐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데일리 퀴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조세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고려하여 부과해야 되며 경제적인 순손실을 줄이고 경제적 순손실을 줄이는 건 효율성이랑 관련 있는 거였지 얘들아? 형평성을 높이는 방식은 공평성이랑 관련된 거였지 얘들아? 운영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조세의 공평성은요. 다시 한번 편익과 능력 원칙으로 나뉘고요. 능력 원칙은 다시금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대조되는 개념을 주목해서 글을 읽어줘야겠죠. 사실 오늘 답변은 우리 범주화랑 이 대조되는 개념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구분과 대조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답변은 구분과 대조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답변은 구분과 대조라고 잡아주세요. 오늘의 1일 1문장 한번 더 같이 볼까요? 오늘 1일 1문장은요. 선생님이 그동안은 너무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을 좀 갖고 온 것 같아서 이제 분명히 지금쯤 지친 친구들이 있을 거라 약간은 쉬어가도 괜찮다라는 문장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의 문장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존재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요새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면서 늦게 제출해서 죄송해요. 제가 하루 건너뛰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하나도 죄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주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또 다음 지문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